예, 방금 전에 소개해봤던 한강 강변을 시멘트를 박아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저분하 보이는 것들을 싹 치워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하수도 사업이라든가 한강 상수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는 그런 냄새가 안 나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한강중학교 제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가는데 그 3년간 중에 한 번을 언제인지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언제 한 번 여름에 소풍을 어디를 갔냐면은 안양을 갔습니다. 한강에서. 한강중학교에서 안양을 갔습니다. 근데 안양 어디를 갔냐면 안양 유원지로 갔습니다. 안양 유원지로 갔는데 우리들은 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강에 중학교를 다니다가 한강을 건너서 이제 안양을 갔는데 안양 가다가 이제 산이 있는데 산에 이렇게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거기 안양 유원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유원지를 갔더니 뭐가 있냐면은 계곡에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들을 그 어설프게 이렇게 한 이 정도 되는 지금 제 높이로 한 1m 정도 그걸 이렇게 막았습니다. 시멘트로. 그러니까 물이 그러면 지금 한 2m 정도 높이가 됐죠. 그러면 그게 한 몇 계단 정도 내려오는데 무슨 외국에 보면은 이게 고산지대 같은데 물 가다 놓고 논밭 있듯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뭐 했냐면은 보트 탔습니다. 이게 젖는 보트 있잖아요. 젖는 보트.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소풍 가서 근데 우리들이 그 소풍 가가지고 중학생들이 그 보트 타고 놀 일은 없지 않습니까? 놀거리가 없었습니다. 그 유원지에. 근데 선생님들은 그래도 타셨어요. 낮에. 그리고 그 놀았죠. 지금 여기 한 분도 안 오셨는데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 한국에서 지자체가 공공미술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손꼽히는 지금 뭐죠? 이름이 내가 네? 그 안양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하죠.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네. 동굴 뮤지엄 말씀하시죠? 네? 동굴 뮤지엄 말씀하시죠? 어디요? 동굴 뮤지엄. 동굴 뮤지엄? 네, 공연장 말씀하시죠? 아니. 그 유원지. 산에 있는 유원지. 산에 있는 유원지 지역을 그 계곡이거든요. 그 계곡 물을 막아서 놓고서는 그걸 유원지라고 부르고 사실 놀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다가 안양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좀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설치하고 그리고 탐방 이렇게 산책하면서 작품들을 감상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걸 굳이 얘기한다면 이미지의 경제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하면 영어로 이카노미잖아요. 이시오, 에노, MI, 이코노미잖아요. 근데 앞에 그 이미지라는 말을 IMAG를 합쳐서 여기 이코노미 E를 빼버리고 이미지에 I를 붙여서 굳이 발음하면 이코노미라고도 할 수 있고 아이코노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미지의 경제 혹은 이미지의 경제학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놀 거 없는 유원지에 좀 나이브하게 표현하면은 몇 개의 작품들을 갖다 놓고 그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슈화시키고 이게 좀 나이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칠게 얘기하면은. 그리고서는 그것을 하나의 팔리티컬한 그 정치적인 감각을 정치 미학을 가미함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그 이전에 있었던 제가 중학교 때 만나던 그 정도 수준의 유원지 수준의 공간이 갑자기 예술의 차원을 획득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시간이 변했으니까 혹은 그 공간에 예술작품이 몇 개가 놓여졌으니까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그 시장과
그때의 그것을 디렉터했던 몇몇 그 기획자들의 연출력, 그런 것들만으로 그 공간이 갑자기 탈바꿈한 것일까? 이제 이런 게 의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근데 그 사례를 연구를 한다고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한국이 참 이게 위험스러운 말이긴 하지만은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그 사례를 한국에다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혀 이게 상황이 맞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한국의 상황에다 집어넣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안양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지금 말로는 지금까지의 사례를 성찰하고 새로운 어떤 방향을 모색한다고는 하지만 처음 출발할 때랑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례들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갖다가 쓰겠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초기에 성공했지만은 조금 지나서는 혼란을 겪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반론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한편에서 뭐예요? 모든 곳이 그 서울 근교, 그래서 서울 근교잖아요, 거기는. 서울 근교에 제가 중학교 때 지금보다 교통이 불편하던 시기에 그래도 소풍을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정학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 사례를 채용을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대체 우리들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게 사실은 레디컬하다는 거잖아요. 레디컬하다는 게 번역을 잘못하면 아주 급진적이고 과격한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에서 뭐냐면 가장 원리적이고 원칙적인 물음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공공미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인데 그럼 도대체 공공미술은 어떤 종류의 미술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랬더니 머리가 더 아파져요. 왜요? 미술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 잘 안 해요. 실제로 역사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은 좀 해요. 좀 멋있잖아요. 근데 미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술까지 고민해야 돼? 우리 보면은 그냥 좋고, 우리 좀 이렇게 일하다가 힘들 때, 좀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주말에 어떻게 해야 돼요? 푹 쉬어야죠, 그쵸? 정확하게 푹 쉬어야 되죠. 그런 휴일 같은 거, 미술은. 그래야 되는데, 그 휴일에 와가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아니면 뭐 애인이든 간에, 자, 우리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 좀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휴일에 짜증나죠?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미술이란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미술이 뭐예요? 짜증나죠. 제가 이런 거 계속 묻고 생각해보라고 하고 하면은 날씨도 이런데 여기 당신이 그냥 말해. 그래서 괜찮으면 끄덕거리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 괜히 왔어.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앞에 내가 조금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항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날 여기 자리 잡은 거. 그러니까 그걸
좀 담보로 해서 제 얘기를 조금만, 한 1, 2분만 조금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게 들을만하면 그 뒷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아마 오후에는 그런 프랙티컬한, 실질적인 얘기들은 오후 강의들에서는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미술을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그 미술 중에 도대체 공공미술은 무슨 전혀 미술하고 상관없는 별개의 것인지 아니면은 미술의 그냥 한 종류인데 조금 뭐가 다른 건지 그 얘기를 조금 할게요. 근데 사실 미술 하면은 학교 다녔으니까 다 했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뭐 했어요? 그림도 그려봤죠. 미술 시간에. 그리고 이렇게 일하시느라고 이 관계되는데도 가보시기로 했어요. 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관련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미술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림하고 떠올라요. 미술 하면은. 사실 근데 미술에 그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게 미술대학 학생들하고 내가 수업하면서도 현대미술을 설명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미술이 그림만은 아니다. 조각만도 아니다. 건축만도 아니다. 지금 나오는 비디오 아트만도 아니다. 퍼포먼스 아트 몸으로 하는 것만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러게요. 응? 그쵸? 이게 내가 아까 말한 것들만으로는 미술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미술이야? 그쵸? 이런 고민이 들죠. 근데 그런 걸 정할 때 대부분 어떻게 정해요? 국회에서 3분의 2에 의해서 가결되고 이러지는 않죠. 미술이란 무엇이다 하고 이렇게 정리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미술하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노션, 그 관념이 유사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저나 김준 선생님이나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미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유사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강의실 밖에 나가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상하죠? 그게 뭐의 힘이겠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방식이지만 다른 방식이거나 간에 교육을 통해서 세뇌당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전혀 여러분이 모르는 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저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수준에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만 쭉 하면은 뭐라 그래요? 뭐 저게 전문가야? 또 이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듣는 거에다가 여러분이 모르는 거를 조금 섞어서 가미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보면은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학하면 사람들이 무슨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같은 미시 집안이니까 미술이나 미학이나 미시 집안이니까 무슨 집안끼리 짜고 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달라요. 집안이 좀 달라요. 집안이 다른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한 건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이거는 글로 써놨어요. 왜냐하면 언제 한번 생각나실 때 이렇게 쭉 정리해서는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한번 보세요. 그런 글은 꼭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그 학원에서 노트 필기 이렇게 요쪽 정리해 놓으신 그 파워포인트
키포인트식으로 해놓으면은 그 나중에 보셔도 그게 안 떠올라요, 머리에. 그러니까 이 강의는 그냥 저한테 집중해서 들으시고 나중에 야, 근데 그게 내용이 뭐지? 하는 걸 좀 궁금하시면 요거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어때요? 나름 저도 신경 써서 이거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들이 머릿속에 지금 되게 그려지는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몇 년이나 됐을 것 같아요? 만들어진 지. 뭐 이렇게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매트릭스의 힘이에요. 그렇죠? 공장에서 생산 매트릭스 인간들은 어때요? 공장에서 생산된 인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천연 생산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좀 말이 어려웠나요? 뭐냐면 예술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에요. 미술은 발명품이에요. 인벤션이라고 하죠. 누구의 발명품이냐? 사실은 서유럽의 발명품이에요. 그것도 발명된 지 한 300년 된. 놀랍죠? 근데 이게 인간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술을 그럴 수 있죠? 야, 그림이 미술이잖아. 그러면은 그 원시 시대에 그 알타미라 동굴이라든가 이런 데 그려진 원시들이 그린 그림들 그건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행위를 했어요. 인간들이. 그리는 행위를 했어요. 뭔가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행위들을 한 게 미술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미술은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려진 게 어떤 거예요? 미술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 그게 미술이죠.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것들이 그림이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데 뭔지 사회하고는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데도 좀 멋있어. 근데 대개의 경우는 살아서는 인정을 못 받고 죽어. 그런데 죽었는데 그림값이 막 뛰어.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건데 이 이름을 바꿔볼까요? 빈센트 반 고흐 집어넣어도 되죠? 이게 여러분 다 아는 이름이잖아. 박수근 집어넣어도 되죠? 이런 이름들 바꿔서 막 집어넣어봐요. 이 이름들을. 그렇잖아요? 어느 작가는 이렇게 부유한 뭐 했으나 이렇게도 가지만 그냥 내가 먼저 설명을 해놓고 그 이름들 막 갖다 넣어봐요. 대개의 경우 이게 맞아요. 물론 특이하게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예면 다 있는 거니까. 그 처음부터 은수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무슨 수를 이겨? 그거는 우리에게 해석 밖에 다른 해석으로 두는 거예요. 자, 그런 관념들이 있잖아요. 미술을 하면 머릿속에. 그 누가 만들어 놓은 관념이에요, 도대체? 그 관념이 옛날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원시 시대부터? 알타미라 동굴 벽화 만드는 오늘 어디 먹대거리가 있나 없나 고민하는데 야 내가 어디 도끼 한번 던져가지고 멧돼지 한번 잡아야 되는데 한번 들이받치면 죽는데 그 예술가에 대한 그런 상이 만들어졌겠어요? 전혀 아니죠. 그게 왜 300년 전부터 만들어졌다고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예술가의 상, 미술이라고 하는 게 증거가 뭐냐면 그 1700년대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미학이라는 낱말 있잖아요. 미학이라는 낱말을 그때 만들어내요. 독일의 어떤 젊은이가. 그게 아이스테티카라는 낱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동아시아 문화권은 대부분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학 이런 말 쓰듯이 일본도 그렇게 쓰잖아요. 미깎고 이렇게 똑같이 쓰고서는 그런데 중국은 또 다르게 말하죠. 한자를 써놓고 그러듯이 서유럽은 어땠어요? 그 역할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문자인 라틴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스테티카라는 낱말을 만들어내요. 그게 존재하던 낱말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존재하던 낱말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스테티카라는 낱말을 만들어내요. 근데 아이스테티카가 어디서 오는 낱말이구나. 라틴어에 아이스테시스라는 낱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감각하다, 지각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힘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들은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들이 평상시에도 사용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성이라고 부르죠. 리슨, 이성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거하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감각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이 없이 사유를 통해서도 아는 세계예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더 높은 차원이에요. 근데 감각을 통해서도 아는 차원이 있어요. 보고, 맛보고, 터치하고, 건드리고, 냄새 맡고, 듣고 해서 아는 거. 감각을 통해서 아는 거. 그것을 다루는 학문이 아이스테티카 미학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중에서 특이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특이한 대상. 우리가 보고, 맛보고, 이럴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대상은 대부분 뭐예요? 쓸모 있죠? 쓸모가 있잖아요. 유용성이 있어요. 이게 좀 유식이지만 유용성이 있는 거예요. 쓸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미술관에 가서 여기 올라가서 보세요. 이 그림이 걸려 있어. 그림을 내가 봐. 그쵸? 눈으로. 이거는 사유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봐. 그랬는데 쟤는 뭐 했어요? 근데 얘는 내 눈에 보이고 이렇게 따라서 내가 먹어. 그리고 컵도 얘는 뭐예요? 햇병은 얘를 담아놓죠. 물을. 그렇잖아요. 그랬다가 여기다 옮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이 유용성 기능이 있죠. 근데 자 올라가셔서 그림을 보세요. 이것도 감각이고 뭐 했을 거예요? 얘 먹는 데 써요? 뭐 했어요 도대체 얘를? 이제 구기는 데 쓰나? 아니면 뭐 진짜 그 누구죠? 그 광고 보니까 나오죠. 그 뭐 해밍웨이 씨 뭐 이러면서 그 뭐죠? 그 왕뚜껑인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죠. 책들을.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쓰잖아요. 저 라면 끓여 먹을 때 그 위에다 아니면은 라면 이렇게 실제로 끓여오면은 이렇게 받침으로 이렇게 쓰던가 그렇게 쓰나요?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것들. 그 쓸모없는 것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작가분들 그 쓸모없는 것들이 예술이에요. 그 쓸모없는 것들이 미치겠죠? 근데 그 얘기를 무지하게 그럴듯하게 해요. 제가 그런 책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이 방 하나 채울 수 있어요. 그런 책 저도 썼어요. 네? 그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요 원고 트랜스리얼의 하이퍼에러.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어요. 저도. 그리고 제 전공이 미학이거든요. 저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 머리털 빠지게 막 진짜. 미학이 처음 출발은 감각,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을 다루었다면 조금 전처럼 그 감각 중에 대상 중에 특이한 대상이 있잖아요. 그 특이한 대상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술을 다루는 거죠. 미학이. 근데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에는 예술가가 지금처럼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까 말했던 도원시신의 그 동굴벽화에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까 우리들이 이렇게 바로 쳐놓으면 그 이름 막 넣을 수 있는 그 존재 있잖아요. 그런 예술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예술하면 그런 예술가가 떠오르고 고독하고 외롭고 죽으면은 그 작품이 무지하게 비싸지는 그런 예술가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예술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죽는다고 해서 다 유명해지거나 다 그림이 비싸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션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 미학이라고 하는 것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결탁한 결과죠.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감각의 대상인데 아주 특이한 감각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술 작품이. 그리고 그 얘기를 무지하게 그 인간의 아까 말했던 우리 좀 전에 이성, 리즈니라고 하는 차원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책도 이렇게 얇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 노트로 지금 나눠준 노트로 사용하라고 그거에 몇 배 되는 거야. 한 권 책이면 그게 몇 배가 되고. 근데 그거를 한두 명이 했느냐? 평생에 걸쳐서 그 작업을 하고 그것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학과 미술이 공모하고 결탁한 결과죠. 그게 불과 300여 년 전에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면 나라 이름 대바 이러면 주로 낱말을 만든 데는 아이스티피크라는 낱말을 만든 데는 독일이고요. 그 다음 그 옆에 있던 프랑스도 큰 역할을 했고요. 뭐 이탈리아, 영국 이런 데도 좀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고 방식들이 대체로 보면 한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화 공동체에 언제쯤 소개되느냐? 대략 한 100여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말기부터 일제 말기 아니라 뭐죠? 착각했는데 조선 제국 말부터 대략 이제 그 일제 식민지하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주로 얘기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지금 서울대학교 전시죠. 그때 경성제대라는데 미학개론 이런 과목들이 일본의 학자들이 한 2명 와서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술의 미, 일상의 미, 막 이런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였냐면 그런 미학이라는 낱말을 구체적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미술이라는 게 이 동아시아 전통의 미학의 바탕을 둔 사고방식이 아닌 동아시아 예술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예술 뭐냐면은 그 전에는 뭐예요? 서화 동원론이다. 그 다음에 무슨 문인화는 뭐예요? 정신의 어떤 자유로움을 표현한다. 이런 거였다면 그런 것하고는 다른 방식의 예술과 미학 이런 것들을 한 100여 년 전부터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항이 심했겠죠. 우리가 그걸 살아온 게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 뭐가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저런 걸 해야지 우리도 근대화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냥 좋으면 좋은 거 싫으면 거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 100여 년 동안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그 노션이 이 방 안에 지금 다 꽉 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상태, 이게 대충 이런 걸 미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충
대충 이제 이렇게 해서 됐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술이라고 하는 노션이 우리에게 보편적인 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구나. 이제 이것까지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확은 안 바뀌어지지만,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 대고서는, 이제 대충 만들어야 돼. 여기다 대고서는, 이제 이 정도 이제 이해할 때쯤 되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공공미술, 뭐, 요즘 퍼블릭 아트,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술을 좀 이해할 만한데, 느닷없이 갑자기 앞에다가 공공자 붙여가지고 또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공적인 것하고 퍼블릭한 것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미술은 프라이빗한 측면이 강하죠. 사적인, 개인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앞에다가 퍼블릭, 공적인 것으로 이렇게 연결 두 개를 시켜보니까 혼란스럽죠. 또 뒤에 거 이제 미술을 조금 이해할 만했는데 그런데 대충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어렵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떤 분들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치자. 마음이 편해지죠. 그렇게 정리하면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치자. 그리고 전혀 별개의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전문가가 없죠.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왜? 그 이전 거하고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가니까. 이제부터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기는 거죠. 이건 새로운 거야. 미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미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근데 제 얘기를 조금 들어보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전혀 그게 상관없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일부 세력에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한국만이 아니라 뒤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을 건지 모르겠지만 제목만 봤지만 미국에서 그것을 뉴 장르라고 인정하고 가자. 아니면 인정하고 가자 아니면 그 사람 어떤 사람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번역본도 있어요. 한국에. 상당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죠. 전에 거는 다 끊어버리고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이다.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마이클 퀴먼원이라는 그 뉴욕타임스의 수석 미술평론가가 있어요. 극력 반대하죠. 퍼블릭 같은 공공미술에 대해서. 또 미첼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진짜 천재예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영문학, 미술사학, 이학 이런 거 다 따로따로 있지만 그 양반은 영문학과 미술사학과 양과의 교수를 같이 해요. 우리로 치면 뭐예요? 그러니까 국문과 교수하고 미술사학과 교수를 두 과에 같이 걸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첼이라는 분의 책은 우리 한국에도 꽤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사실은 공공미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에요.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은 차원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들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어요. 공공미술이. 그런데 그것을 그 기존의 미술이라고 하는 우리의 담론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하고 잘라버리고서는 그냥 자기네 얘기만 하는 그 일부 세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작 우리들이 공공미술에 대해서 진지하게 더 앞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나아갈 길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양하게 있어온 그 힘들을, 미술의 힘들을 다
잘라버리고 나는 새로운 거야. 나는 새로운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자기네 면허끼리는 듣고 나누고 하겠죠. 하지만 그 다양한 어떻게 보면 미술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한 300년 정도 에 만들어진 건데 그 전에 우리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감각학으로서의 미학이라고 하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감각을 하잖아요.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듣고 추각 닿아서 느끼고 그 세계들 그게 사실 체험이라고 하는 낱말을 가만히 보더라도 뭐예요?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체험도 뭐예요? 몸 진짜 몸으로 겪어내는 거예요. 몸으로 겪어내는데 바탕이 되는 건 뭐죠? 감각이에요. 이 감각이에요. 이 감각에 의해서 이룩되는 세계가 뭐냐면 우리 삶이죠. 그것을 전체를 부르면 경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뭐죠? 그 감각에 의해서 정보가 축적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그 정보들을 배분하고 이런 능력들이 실태와 그 트라이얼 에러 시행착오에 의해서 축적되어지잖아요. 이 삶이 바로 경험이죠. 그래서 그 얘기들이 글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구축하는 게 뭐야? 일상의 미학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 일상의 미학의 세계가 한 300여 년 된 되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서포트하는 미학과 이 관계를 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공공미술이 나가는데 제가 자꾸 제안을 주면은 이 제안을 풀어서 좀 더 자유로운 삶으로 나가자고 하는 건데 그 안으로 자꾸 줄이고 가둬버리고 공공미술은 아주 특수한 미술이야 라고 해버리면 우리 삶이 우리 경험이 우리 체험이 우리 감각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들이 봉쇄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내는 이 일상의 미학의 세계로 좀 더 개방적인 입장으로 미술을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공공미술이 취해야 될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공공미술은 완전히 새로운 장르라고 해서 폐쇄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역사와 대화하고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미술을 그리고 이 감각 인간의 감각을 신뢰할 그 몸을 신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들을 조금 제가 뭐랄까 그냥 구어체로 듣기 편하시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얘기들이 좀 차근차근히 이렇게 여기는 써놓은 그 활자로 문어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조금 궁금하시면 차근히 읽어보시면 뭐 이렇게 특별히 어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뭐랄까 버블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공공미술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